그때 또 생각이 나시니까 그렇죠. 저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하와이 대저택의 마인드 초대석, 오늘은 피부과 원장님이시자 유튜브 동네 의사 이상욱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상욱 원장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보실 수도 있고 또 원장님이시기도 한데 요즘 정말 바쁘시죠? 어떠세요? 예. 아니요, 뭐 일상은 다 똑같아요. 특별히 뭐 그런 것도 없고. 예. 네. 어떻게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 유튜브를 제가 한 2018년도 네네. 그쯤에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아, 예. 5년 전에 시작을 하셨네요. 네. 근데 그때는 자기 개발 컨텐츠로 아, 네, 그러셨군요. 시작을 했었고 또 저도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아. 공부에 관한 그런 유튜브 채널이 지금도 있어요. 이제 지금 아. 쉬고 있는데 아, 원래는 한 5년 전쯤 네.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본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지금 동네 의사 이상욱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의사 집안이세요. 소위 이제 저희가 말하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예. 부모님부터 형제분들까지 모두 의사인 의사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셨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원장님을 금수저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네. 근데 이 금수저라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금수저라는 정의가 그냥 뭐 돈만으로 국한된다고 하면은 저는 뭐 금수저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모님은 저한테 이제 굉장히 따뜻한 태양을 주셨고 그리고 비옥한 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그루의 이제 포도나무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많이 됐다라고 제가 부모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돈보다도 더 좋은 그리고 더 바른 그런 신념과 가치관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큰 그런 금수저 이상의 그런 가치들을 많이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기요사키가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부자 부모가 아이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 그리고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이라든지 가치관 같은 거를 잠재의식으로 함께 물려주게 되는,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비단 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의사이신 부모님을 보며 자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금수저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집안의 가세가 갑자기 기울게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아버지가 또 영상을 보시는 거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단 사람 자체는 되게 순수하고 되게 착한 사람이고 물론 장단점이 다 있지만 소위 뭐 누가 뭐 돈 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걸 거절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이었는데 그 당시에 1995년도인가 그 정도쯤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보증을 53억을 썼어요. 93년도에 네. 53억이요? 예, 90 몇 년도일 거예요. 근데 그때 가치를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몇백억 정도의 그렇죠. 수준의 보증을 서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도 다음날 그 사기꾼이 아버지한테 와서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다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숱한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돈 빌려주는 거가 끝도 없이 돈 빌려주고 빚을 내서도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드셨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러고 이제 보증을 서는 거는 일단 한 몇 년 뒤에 터지더라고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한 3학년쯤 이제 그 보증의 문제가 이제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죠. 딱 근데 하필 그때가 딱 사춘기 시절, 중학생 시절이었고요. 네. 이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셨었나요?
그렇게 막 힘든 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내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아끼는 컴퓨터를 빨간 딱지가 붙고 이거를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정도면 아 진짜 어머님으로서는 되게 힘드셨을 상황이었을 거는 이제 지레짐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춘기인데 아 너무 아끼던 물건을 팔아야 되니 아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남들은 겪지 않는 이런 그런 고통을 왜 겪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그때 되게 어린 마음에 했었죠. 근데 그런 집안들이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가세가 기울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아 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망이 좀 네. 드셨군요, 그 당시에는. 네, 들었죠. 솔직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근데 그런 원망이 좀 들긴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 빅터 프랭클이 이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나치 수용소 4곳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살아남는데, 그때 지금 딱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해요. 시련이라는 게 인간에게 무엇이냐, 이게 이 시련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듯이 이 시련이라는 것도 분명히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슬픔이 없으면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 기쁨보다 안 좋은 감정이 슬픔이라고 또 느끼는 거고,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내가 살아보면은 아,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걸 다 알듯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조물주가 여러 가지 감정을 인간에게 심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좋았던 기억들이 또 지금의 의사로 또 만들어준 기억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게. 원장님은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 조금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신 것 같아요. 속에 알맹이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다라는 게, 의대에 가고자 하셨지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상 생명공학과에 진학을 하셨고요. 네. 물론 사실 고대 명문대를 진학을 했지만요, 의과대학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때 시기를 스스로 실패로 정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성공 혹은 성공을 해 나가는 과정, 어떤 식으로 좀 정의를 하시고 계실까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의 실패를 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리고 좀 제 성향이 무언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도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고대를 제가 입학을 했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학비를 안 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런 고대를 가서 그때 의전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니까 나는 의전에 목숨을 걸고 하면은 어차피 의사가 되는 거니까 의대를 내가 어중간한 성적으로 만약에 입학을 했더라도 의대는 학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학비가 비싸니까 그거는 부모님한테 무게를 심어주는 거다. 그래 차라리 고대를 가서 내가 좀 여유로운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의전을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실패다 이런 생각은 아예 뭐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바로 의과대학을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성공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고대를. 네. 아까 좀 전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냥 어차피 의사가 될 거였고 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냥 의사가 나는 될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셨네요. 네, 저는 제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항상 그거를 버킷리스트에 놔두고 결국은 어차피 나는 해내는 사람이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어차피 의사가 될 건데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제 지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불법 빼고는 다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 왜냐면 사람은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의사들도 환자의 진료를 통해서 경험으로 이제 실력을 쌓는 거고, 네. 모든 거는 저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이제 일반적인 대학교의 생활도 해본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고 의대를 바로 가면 그런 경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행복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봉사활동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께서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봉사활동을 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정말 너무 좋게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그 경험을 계기로 꼭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셨다고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랑 어렸을 때 새벽에 뭐 그 어디 무이촌 네.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는데 뭐 다른 거였으면 아예 기억이 없었을 텐데 어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너무 좋은 일 하시고 계시고 우리 손주도 커가지고 아버지처럼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 탁 꽂혔어요. 예, 그런 작은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의사가 됐고 실제로도 제가 내과 레지던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의사로서의 그런 감명받은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꿈꾸고 있고 여전히 나이는 이제 40이지만 저는 이제 40대에 제가 하고 싶은 거 50대, 60대, 70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상 꿈꾸면서 살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과 레지던트를 하시면서 정말 네. 사람이 그 목숨이 살고 죽고 그런 것들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죠. 네, 그렇죠. 그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예를 들어 정말 위독한 환자를 살려내신다거나 네. 혹은 반대의 경우나 이랬을 때 느낌을 좀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뭐 내과 레지던트를 좀 뭐 잠깐 한 거라서 예. 뭐 모든 걸 알 수는 없겠지만 네. 되게 좌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소름 돋기도 해요. 여러 가지 경험이 너무 많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서 너무 소름 돋구나 또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환자를 못 살리는 거에 대한 좌절감도 느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과가 아닌 피부과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피부과를 선택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가 28살 때 이제 좀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네. 네, 좀 끌려가다시피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에 끌려가다시피 네.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제 꿈은 내과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내과 교수. 예,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이국종 교수님처럼 아주 의사로서의 사명감 그 정도까지는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기는 한데 결국은 돈이죠. 제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기고 그리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와이프는 이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는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서포트가 없으면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 집은 완전히 몰락한 상황이고 저희 집에서는 서포트를 해줄 여력도 전혀 안 되는 집안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과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소위 집안에서 빵빵하게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저는 진짜 여지없이 내과 쪽으로 길을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피부 미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이제 내과 의사가 사람을 살리고 삶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내과 의사로서만 그런 걸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뭔가 내과 의사로서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던 감정들을 피부과 진료를 하면서 느껴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단순히 미용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환자분하고 둘이서 진료실에서 같이 울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에피소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예. 되게 20대 초반, 되게 젊은 친구예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좀 꼬깃꼬깃 그런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돈 가지고는 사실 치료를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 근데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심했어요.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여는데 자기가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원장님 제가 2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여드름이 지금 몇 년 동안 이 상태인데 대학병원하고 다른 병원들을 너무 많이 다니면서 돈을 다 썼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이 지금 6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치료 어떻게든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냐라고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제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여드름은 더 악화가 되고 더 심해지고 흉터는 많이 남기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좀 마음도 그런데 지금 또 진료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상처를 받을까봐 그 정도 돈이면은 충분히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치료를 시작한 게 이제 그 친구랑 이제 2년이 된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치료를 좀 다 해줘야겠다. 그리고 너가 좋아지면은 나중에 흉터 치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너도 열심히 일을 해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겠다. 그래서 너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너 치료가 잘 되면은 선생님한테 식사는 한턱 싸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친구 치료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제가 잘한 건 전혀 아닌데 대학병원에서도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했죠. 의사는 그래도 좋은 게 내가 논문을 찾을 수도 있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솔루션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괜찮겠다라고 적용을 해서 그 친구한테 적용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한 2달 만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나중에 한 6개월, 8개월 차가 됐을 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뭐 다른 걸 이제 본인이 이제 재택근무로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이제 편지를 또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그 편지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흉터 치료도 이제 하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때 또 생각이 나시니까, 그렇죠?